안녕하세요. 야단법석으로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혜자입니다. 뉴스토마토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야단법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22대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법이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야단법석을 펼쳐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 앞서서 야단법석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어떤 법들을 만들어냈는지 특별히 법안 총결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뉴스토마토 황방열 선임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일입니다. 오늘 첫 시간 멋진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제가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선배님이 또 프로를 맡으셔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쁩니다. 또 국회에서 다 만난 그렇죠. 사이잖아요. 네네. 우리 황 기자님도 또 네. 너무 유명하신 우리 국회의 전설적인 기자님이셨는데 모시고 같이 첫 방송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황방열 기자님 너무 근엄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하신 말씀 다 모아서 이하 동문입니다. 역시 글을 쓰시는군요. 총정리. 프로그램 제목이 야단법석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에서 법자가 법법자 한자어입니다.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잘 될 것 같나요? 일단은 굉장히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굉장히 딱딱한데 제목을 야단법석 이렇게 네. 지으셔가지고 네. 진짜 이 프로 때문에 뭐 야단법석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황방열 기자님. 일단 그 기사도 그렇고 어떤 코너도 그렇고 제목이 일단 딱 꽂혀야 되는데 야단법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부산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네. 쓰는데 원래는 이게 불교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현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내용하고 이 우리 사는데 꼭 중요한 법을 다루는 거를 매치를 아주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면 일단 100점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가 정책을 너무 뒤덮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정책이 정치를 뒤덮기를 바라는 게 민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좋은 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야단법석 첫 시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총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뭐 굉장히 많을 예, 것이다 생각하고 25,842건이더라고요. 근데 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법안도 16,389건입니다. 엄청나네요. 네네. 그게 다 폐기되니까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50%가 넘어요. 63.4%. 이게 5월 22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황방열 우리 기자님께서 사실 이런 현실이 21대 국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이전 통계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2012년 19대 국회를 보면 발의 건수가 이제 한 1만 7천 건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1,190건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폐기율이 57.2%고요. 그다음에 2016년 출범한 그 20대 국회 보면은 2만 4천 건 정도 되는데 1만 5천 건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폐기율이 62.7%. 그다음에 21대 2020년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2만 5천 건 중에 1만 6천 건, 63.4%입니다. 이게 대략 보면 그 폐기율이 갈수록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하면 곧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1호 법안을 누가 냈느냐, 어느 의원이 내냐. 그래서 뭐 그 보좌진이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 국회 대수가 올라갈수록 그 법안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집행되는 법안은 이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쟁 때문에 좀 정대되지 못한 법을 많이 내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황광열 기자님이 1호 법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호 법안을 보니까 21대에 박광문 박광문 전 선배가, 원내대표님이 네. 내셨더라고요. 그거 3박 4일 정도 밤샘 해가지고 네. 내신 것 같은데 부자재미, 문제는 네. 그 법안이 음.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되기 어려운 법을 그러니까요. 내셨어요. 네. 정치적 네. 상징성이 네. 강한 그러니까요. 그런 법을 내신 거죠.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1호 법안마저도 넘어져도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황광열 기자님께서 과거 19대, 20대 국회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실망스럽게도 21대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국민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나빠지는 이유 왜 그럴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왕년에 국회 보좌관 하시면서 굉장히 네.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아유, 어느 분이 그렇게 왜인지 평가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밥 한번 제가 사겠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늘 네.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을 가지고 평가하는 제도들이 좀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국회 내에서는 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실에 보좌진까지 포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그 의원실별로 그 돈을 받아서 휴가라도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어느 의원실은 그 돈을 의원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굉장히 그 의원님 보좌진들을 누굴까요? 뭐 있습니다만 궁금하네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고 또 외부에 그걸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의 건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또 발의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발의될 때만 기사화가 됩니다. 네, 됩니다. 통과될 때는 기사화가 잘 안 돼요. 네. 통과될 때 기사화가 되는 거는 정말 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들, 뭐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보여주기, 이런 정치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인데 이걸 해소하려면 사실은 그 상시국회를 열고 사실은 상시국회가 안 열려도 소위는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소위를 열심히 안 하죠. 그 이유는 또 외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쟁이 심해지니까 그 정쟁을 중심으로 그 당대표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잘 보이려는 시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점 폐기율이 높아지고 통과율이 좀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학생이 정말 학교를 매일 갈 수 있도록 저희 야단법석 프로그램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또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유, 같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네. 그럼 뉴스토마토가 픽한 톱10 법안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21대 법안 중에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한 법안인데요. 고르고 골라서 10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황광열 기자님 좋은 법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통과된 많은 법안 중에서 10개를 베스트로 선정하게 된 배경 한번 설명해 주세요. 21대 국회 제출된 법안이 이제 2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건을 고르려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 텍스트가 되는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21대 국회 디딤돌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전반기 2년하고 후반기 2년 이렇게 해서 선정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보좌진이 주목한 21대 국회 주요 법안 이렇게 이제 선정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뉴스토마토 정치부장에서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딱 10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그 황박열 기자님께서 10개 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특별히 엄선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관심 있게 봤던 법안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기획재정이라는 데서 거의 제
그 경력을 네. 그쪽으로 다 했어요. 아직도 기재부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네. 뭐 제 기재부에 기재위 민원이 있으면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한테 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제 욕을 네.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는. 아, 제 그래요? 이름만 나오면 이제 욕부터 네. 튀어나온다는 그런 아, 얘기도 그래서 있습니다. 민원 해결이 잘 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사실은 공정경제 3법이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이게 제일 눈에 띄긴 했는데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하나 고르라 그래가지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골랐어요. 네. 가장 좀 공감대가 좀 큰 부분이 아닐까. 네네. 요새 우리가 가장 걱정이 많은 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출생 문제잖아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또 집에만 머물게 하면은 지금 경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출생을 하려는 이유를 오히려 갉아먹게 되는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도 하게 하면서 또 어떤 출생에 기여하는 것 이걸 다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어느 것도 기본 전제로 제한을 하면 안 된다. 뭐 여성의 외모라든가, 뭐 여성의 뭐 경력 단절 부분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깔고서 이걸 만약에 뭐 차별적 요소로 고용에 반영을 하면 처벌하게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는데 육아휴직을 육아를 위해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육아를 위해서 쓰는 건데 아니 애를 낳기 전에도 굉장히 여성이 힘든데 그럼 그때도 좀 휴직을 할 수 있게 해주자 해가지고 임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대. 그것은 육아휴직을 자기가 필요할 때 나눠서 쓰는 2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법으로 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지금 그 시적절한 의미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굳이 이 네. 법을 소개를 한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구 소멸, 그렇죠. 인구 감소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계 출산율 보면 0.6명 그러니까. 또는 0.7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25년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서 아니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또 커밍아웃을 근데 만약에 제가 25년 전에 이 법이 있었더라면 사실은 제가 3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저 한 명밖에 못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정도를 제가 임산복을 안 네. 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망설였던 이유들이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 그룹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에 네. 애를 낳으면 그렇죠. 뭐 1억을 지원해준다. 비읍 이용 회사죠. 네네네. 그 정도로 이 인구 감소 시대에 이런 법안은 꼭 필요한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골랐다고 생각을 예. 해요. 황박열 기자님께서도 눈여겨봤던 법안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이걸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 조카가 이제 그 소방공무원이에요. 오. 네네. 그래서 이게 국가직으로 이제 전환된 지도 이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사실상 이제 도시국가 수준으로 도시화가 진행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나면 이제 굉장히 큰 사고들이 나는데 그거에 따른 그 소방 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이렇게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소방직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나 그 대응이 좀 약한 편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소방공무원법 통해서 그 소방심리 지원단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네. 법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인용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소방관이 항상 1등으로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사고가 대형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소방관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에 대한 처우는 뭐 아직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다른 처우도 있겠지만 이런 그 심신 건강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이게 나와서 굉장히 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이 법안 골라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소방 공무원들이 다른 직군 공무원들에 비해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특수하고 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한 5명 정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들을 빨리빨리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법이 그래서 잘 만들어진 좋은 법으로 꼽힌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 토마토 픽 좋은 법 탑10 안에 든 법 중에 또 엄청 우여곡절을 겪은 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난산 끝에 옥동자가 된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통과가 못 됐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이 돼서 통과된 법.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황박열 기자님 이 법에 대해서 이 천신만고 끝에 이 법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많더라고요. 이거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우리나라에서 3,9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의료보험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병원 가서 이제 수납하려고 원무과 가면 원무과에서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가니까 이제 실손보험 이거를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실손보험 청구하려면 이제 제가 실손보험 가입자로서 이제 병원에 가면 그 서류를 받아다가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 받아다가 보험사에 이제 제출해야 그 이렇게 받을 됩니다. 때 또 돈도 내요. 그렇죠. 병원에서. 병원마다 그 돈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게 당연히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기 때문에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를 좀 개선하자 이렇게 처음 주장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회자 얘기하신 대로 이전 국회들에서 이제 논의가 되다가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내용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이제 전자문서를 보내는데 그 중간에 그 보험개발원에서 이걸 받아서 제3의 기관인 보험기관에서 받아서 이제 보험사로 이 전자문서 형태로 이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자들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편한 거죠. 요청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이제 전자문서 형태로 가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좀 있었던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개인 데이터, 특히 의료 관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오래 축적하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쉽다. 그 다음에 이걸 모아서 나중에 실손보험 재가입하는데 심사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그 비급여,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작용된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그 데이터 축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일부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헌소송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의 그 의료 관련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위헌소송 제기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 아마 10월 25일부터 이게 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좀 더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 좋은 법 너무 이게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아니, 제가 좀 일단 말씀을 예,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보험회사도 반대를 하고 의사 쪽에서도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을 환자들이 청구를 하면은 작은 돈 같은 경우 귀찮아서 청구를 안 하는 네네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 낙전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2천억 이상이 됩니다. 아, 낙전 예.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낙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에 해당하는 수입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걸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처음에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 데이터가 쌓이면 원래 급여는 심평원을 통해서 심평원에서 평가해가지고 수가를 조정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걸로 다 쌓이죠. 근데 비급여는 그냥 의사 쪽에서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니까 보험회사에만 쌓여요. 그리고 이게 전자로 가든 아니면 그냥 수기로 축적을 하든 그 데이터는 보험회사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기우인 것 같고, 오히려 보험개발원이 이제 중개를 맡게 됐잖아요. 거기 쌓였을 때 국가가 이거를 압박할 수가 있다. 이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든가 어디가 어느 병원이 뭐 지나치게 많이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이 분야가 너무 그 통계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런 거 좀 줄여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든가 이런 걸 우려하는 게 의사 측의 입장인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소가 돼서 집행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그 데이터 축적은요. 하면은 형사처벌하게 그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려가 좀 없어진 상황이고 지금은 크게 그렇게 이견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네요. 예. 그래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작진들이 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자동화가 된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이라는 그 시점이 대한민국의 모든 실손의료비 보험이 통일이 된 시점이에요. 국민들이 병원 가서 이렇게 복잡한 걸 안 해도 상품이 똑같으니까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청구를 해줘라. 이 법이 그때부터 올라갔었습니다. 이 실손의료비 청구 자동화가 되면은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지불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랑 서로 계산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만 그 부분을 내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절감된 금액을 이제 내게 될 것이죠. 내년 10월까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약국에서 자동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국가와 관련된 뭐 보험개발원부터 여러 기관들이 이제 언급은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아직 개발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를 누가 가운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핸들링 해주냐. 이 사업 자체가 되게 큰 사업인데 아직 그렇게 첫 삽을 잘 안 뜨고 있다라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걸려 있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진짜 내년 10월에 잘 오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근 이슈와 연결해서 한번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수능 만점 의대생 살인 사건. 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 사건을 주제로 스토킹 방지법 그리고 데이트 폭력법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수능 만점 의대생 살인 사건 경우에 네. 스토킹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그게 갔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법적으로 스토킹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뭐 거의 스토킹이라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나 죽을 거야. 나한테 헤어지자 그러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협박을 통해서 헤어지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 사건이 있던 날도 사실은 나 죽을 거야. 라고 해서 불러내가지고 이런 그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스토킹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다. 뭐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최종 판단은 못 하겠고요. 그러나 이렇게 그 데이트를 그러니까 그 남녀가 사귀는
돼 있어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성들을 압박하고 이런 거는 뭐 스토킹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또 대비하고 예방하고 하는 것들을 좀 논의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스토킹 방지법 범위가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황박열 기자님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뿐만 아니라 가족 등까지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확대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이제 삭제됐다는 겁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훼손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저 사람 처벌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처벌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부터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꼈는지하고 상관없이 어, 객관적이고 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 공포를 느낀 그 정황 가지고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법원에서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 스토킹 행위의 범죄를 점차 넓게 해석한다라는 그 추세가 이제 법에 반영됐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이나 스토킹 방지법 시행되고 있는데 이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개선책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고 두 분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여전히 이 스토킹 범죄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공백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가족이 아닌 주변 제3자를 이용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한 직장 동료한테 지속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괴롭힘 행위를 하는데, 이런 스토킹 행위는 주변인들 위태롭게도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압박과 사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제3자 이용 규정들이 적절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라는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스스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시켜서 더 중한 스토킹 행위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스토킹 행위에 관련된 규정들이 좀 더 앞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앞서 언급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살인 사건의 경우에 스토킹도 스토킹이지만 데이트 폭력법, 데이트 폭력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데이트 폭력 또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죠. 예, 예. 근데 국회에 수년째 지금 계류된 상태잖아요. 그러게요. 예. 김상일 평론가님, 법으로 제어하는 것도 음. 시급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제3자가 논의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가정폭력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제3자가 이걸 끼어들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나 이런 의식들이 성숙해야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좀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매몰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또 반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어느 정도 피해의식이 없게 하면서도 인권을 굉장히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잘 통과가 안 된다는 게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네. 반증하는 거겠죠.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은 우리가 사회적인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데 많은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재들이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하면서도 좀 답답한 게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토론하고 또 이런 법들이 시급하다고 해도 이 데이트 폭력법 비롯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 이런 게 21대 한 국회 대수가 끝나면 이게 다 폐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되면 다시 또 재발의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특별히 21대에 폐기됐지만 꼭 이 법만큼은 만들어서 22대에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법안 있으면 하나씩만 설명을 저는 해주시면 좀 좋겠네요. 안타까운 게 이제 도현이법이라고 지금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다 있었는데 국회의 어떤 사소한 실수로 통과를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이고 공감대도 있고 22대에 바로 해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거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건 자동차 사고에서 촉발이 된 건데요. 급발진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죽게 된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이런 그 생명이 그 앗아간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법이 어떤 부품의 어떤 결함이냐 뭐냐 이런 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제조물을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회사, 제조사가 입증을 하게 그런 거를 우리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제품에 입증을 하게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를 입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예? 지금 생명을 잃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걸 입증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일방적으로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을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 굉장히 어떤 우리 삶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무위에서 이게 잘 올라갔고 이게 처리를 누군가만 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으면 당연히 통과가 되는 공감대까지도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이 빨리 22대에 재발의돼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저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PL법이잖아요. 네. 처음에 PL법이 제정됐을 때 그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센세이션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국회에 이 피해자 가족들 이렇게 왔을 때 이 법이 왜 통과가 안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꼭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황박열 기자님께서도 또 이렇게 22대에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법안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AI 기본법을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걸 이제 내용을 풀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 뭐 이렇게 될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AI 시대로 간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상식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6월인가 그 미국 타임지에서 AI 관련 100대 인물을 뽑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100대 인물 중에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또 그 타임에서 표지를 이런 걸 뽑았는데 The End of Humanity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휴메니티 중에 A하고 스페링 중에 A하고 I를 이렇게 돋보이게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1대 국회에서 이제 논의되다가 이게 이제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22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이 AI에 대한 각별한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특히 이제 그냥 법이 아니고 기본법이잖아요. 네. 보통 기본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AI라든가 AI 관련된 개념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뭐 다른 문제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이 AI 기본법은, 이제 이후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기본 뼈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AI 기본법은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고 들어올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미국은 그 스템이라고 하는 거와 스팀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매스, 뭐 그리고 여기 스팀이 되면 거기 아트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걸 기본 교육으로 시켜요. 그 왜 그런 거냐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은행 업무를 좀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제 나이에 더더군다나 저는 전산과를 나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느낀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 조금 나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 관심을 갖고 따라가지 못하는 AI가 됐든 새로운 과학기술이 됐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높겠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그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와 관련해서 미래사회 교육 기본법이라는 걸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21대에 아무도 그 법을 안 냈어요. 오늘도 제가 그 세종에서 피닉스처럼 돌아온 의원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꼭 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뭐냐면, 김종민이라는. 예. 근데 이 미래사회 교육 기본법이 왜 중요하냐면, 미래사회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사회의 기본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 핸드폰입니다. 여기에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털려가지고 개인정보가 다 나갈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보안을 좀 쓸 수 있는 거를 미국이나 선진사회는 다 교육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국영수 위주의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미래사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교육 커리큘럼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는 거를 짜는 미래사회 교육기본법. 5년에 한 번씩 미래사회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커리큘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는 미래사회 교육법을 만든다면 지금 AI 기본법과 연동해서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아니, 저도 AI 기본법에 격하게 동의하는 이유가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론 강의를 제가 사회복지 전공자여서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챕터에 뭘 추가를 하냐면요. 정보와 소외계층, 그렇죠. 특히 노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적 약자라 하면 여성, 장애인, 어린이, 예, 뭐 이렇게 노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정보와 소외계층이 너무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이게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말 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네. 빨리빨리 법을 제정을 해줘야 되고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너무 이게 정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야단법석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큰일 어, 났다고 생각드는 게 제 네. 친구들이 요새 키오스크 쓰지는 못해. 주문하는 게 어렵다고 아직 그러는데 황 기자님 친구들이 키오스크 그거 그래서 그냥 어려워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야, 그거는 노안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러는데 하는데 그 생각이 나네. 아니 돋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 근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 잘 골라오신 게 네. 이 지금 우리 인류를 신인류라고 하잖아요. 네. 호모사피엔스. 네, 네. 핸드폰 인류라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의 인류에서는 이 핸드폰과 관련된 규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육도 많이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확증 편향이 굉장히 맞습니다. 커지고 네네. 그러다면은 사람들이 극단화되고 조직화되는 게 되게 심해지고 그러면 사회의 갈등과 충돌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뭐 너무 잘 뽑아오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막 계속 생각이 그래서 나네요. 빨리 이 국회가 이렇게 시대의 변화 흐름도 따라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법들을 빨리빨리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 그 홈페이지 보셨나요? 국회 홈페이지 보시면 국민동의 청원 코너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해외 직구 금지 철폐 청원이 하루 만에 5만 명을 채워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5만 명이 동의한 청원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더기로 휘주 조각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국민 요구가. 그래서 이런 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요구가 거세니 여기에 우리 정부가
또 국회가 반드시 좋은 법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이 야단 법석을 좀 떨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시간에 각 상임위의 청원소위 가동률 좀 한번 조사해서 발표만 하세요. 네네네. 사실은 오늘 그것도 처음에는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워낙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첫 방송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네. 하고, 오늘 첫 방송 어떠셨는지 각각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사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그다음에 그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송보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요.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유. 제가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약속 있었던 것 대련인가요?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쨌든 이 방송 너무 잘 돼서 유익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그리고 사회가 나가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황방열 기자님. 제가 여의도 국회를 출퇴근하면서 취재한 게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그 맹렬하게 활동하실 때 제가 그 국회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목전까지 와야 뭐가 일이 되는구나. 그치. 이 동네는, 맞아요. 여의도는. 그러니까 무슨 법안이든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그 마무리 마침표를 찍으려면 정말 목전까지 가고 그 안에 온갖 소리가 다 나야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무지하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동네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법안 통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자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단 법석을 떨어야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데 하여튼 좋은 법, 꼭 필요한 법 해서 통과시켜서 실제로 집행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실은 야단 법석을 떨고 싶어도 네. 또 전문가가 아니면 야단 법석을 떨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과거에 또 유능한 보좌관 출신의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또 황방열 기자님은 정치부 출입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능한 언론인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두 분을 모시고 이 야단 법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생각보다 사실은 너무 무겁잖아요. 이게 법대로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또 안 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좋은 법들이 사실은 민생에 또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단 법석 저 임혜자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방송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